네, 2학년 여러분, 우리가 역학의 맨 마지막 부분,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 문제풀이에 앞서서 내용을 살짝 보고 넘어가죠. 내용만 잘 이해하면 앞부분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에 꼭 만점에 도전해 봅시다. 화이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모든 역학의 상황은 F는 MA 요식 하나만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적절하게 그 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들을 우리가 좀 해주었죠.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첫 번째 식은 힘을 주면 가속도가 생긴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렇게 변형된 식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충격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동거리를 곱하면 새로운 또한 정의가 찬생하는데 이 부분을 과학에서 1이라고 정의했고요. 이 부분을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힘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보다 물리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새로 F는 MA를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가 1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거고요. 그 결과 일을 하게 되면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일이 가해지는 상황이 앞으로 문제에서 제시될 거고요. 여러분은 그 일을 만나는 순간 이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변했겠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혹은 에너지의 변화가 얼마다 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결과적으로 그 물체는 이런 일을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 식을 계산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결국 힘을 주고 이동시키면 물체가 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체 하나에 한 가지 힘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외력을 가할 수 있는데요. 그 외력으로 얘가 끌고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는 동안 외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력이라는 힘을 받죠. 예를 들어 중력이 10N이다. 외력은 30N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힘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물체가 실제로 받은 알짜 힘 이런 것은 또 그때는 값이 20N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힘이 지금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고 이 힘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해주면 바로 그게 1의 양이 되는데 그 1의 양은 결과적으로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힘이 한 일이 각각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켰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외력이 일을 해주면 요 세 개의 어떤 외부에서 힘이 투입되는 순간 그 외력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다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선생님의 풀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P라고 표시할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 키네틱 에너지 앞글자 따서 K라고 첨자를 붙이고 탄성 에너지라는 것은 또 특별히 E라고 첨자를 앞으로 붙여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반면에 중력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일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그런데 중력이 일하면 할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잘 표현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음의 개수를 붙여야 되는데 중력이 일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호의 의미는 그냥 떼버리고요. 크기만 비교하고 싶으면 중력이 해준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다. 크기만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요거와 요거를 합치고 나면 얘와 얘가 소거가 되면서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합친 거, 이것과 이것을 합친 거,
그게 뭐가 되냐면 얘네를 합치면 실제로 알짜 힘이 해준 1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해준 1, 요것을 계산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만 계산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줬다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를 구하라고 하는지 이 문제를 읽고 거기에 맞는 일을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용할 텐데요. 전체 상황의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공식에 파묻히지 말고요. 이 전체적인 물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앞뒤 관계를 잘 매칭해주면 이 단어는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인데요. 첫 번째 유형, 문제에 저항 혹은 마찰, 그러니까 보통 지면에 마찰 같은 것을 많이 주는데 이 구간에 마찰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죠. 처음에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체는 그냥 평평한 이 수평면을 움직여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변화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포텐셜 에너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용수철이 없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도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물체가 이제 속도에 의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 운동 에너지량이 앞으로 마찰을 지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속도가 EV만큼 운동을 하다가 여기 마찰을 지난대요. 마찰은 속도가 아마 느려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얘의 속도가 V 이만큼 바뀌었다고 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찰의 효과가 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지금 일과 에너지 정리로, 일과 에너지 관계로 한번 보고 싶으면 결국 물체의 에너지 변화는 결국 마찰이 해준 일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을 보게 되면 이걸 자꾸 에너지로 표현하는 연습을 이 단원에선 해주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하는 동안 질량 안 바뀌었고요. 앞에 상수 안 바뀌었고요. 결국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속도 같은 걸 보고 바로 이 속도에다 제곱을 시켜버리면 그것이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그걸 에너지로 써요. 얘가 가진 에너지를 E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얘는 몇 E의 에너지를 가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도가 2배고 그것의 제곱이 바로 에너지가 되니까 바로 이 앞에 개수에다 제곱을 해가지고요. 얘 에너지는 4E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처음에 물체가 4E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에너지는 2만큼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중간에 얼마큼의 에너지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3E. 이거 사라진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에너지요? 사라진 에너지는 바로 1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마찰이 물체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아마 일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아, 이거 에너지가 변했네. 아, 결국 마찰력은 에너지의 차이 3E만큼 물체에게 일을 해준 거구나. 그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한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때로는 이 마지막 조건을 문제에서 주지 않고요. 마지막 순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의 상태를 아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마찰이 얼마큼 가해졌는지를 줘야 얘의 최종 상태를 주겠죠. 그래서 조건을 읽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마찰이 해준 일은 예를 들어 3, 2만큼 마찰이 일을 했다라는 조건이 보이거든. 아, 처음에는 4,2의 에너지가 있었지만 중간에 이만큼의 일을 받을 거고 마찰은 항상 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므로 두 개 합쳐서 마지막 순간의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2만 남겠구나. 에너지가 2가 이만큼 남으려면 처음에 4,2였다가 그 에너지가 4분의 1이 되려면 속도는 그럼 얼마가 되면 될까요? 결과적으로 속도는 V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찰과 저항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보이는 순간 마찰이 이랬다고? 마찰이 이라면 에너지의 변화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구나. 마찰력은 외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력이 일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그만큼 생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찰과 저항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외부에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황이죠. 외력이 없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다른 말로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마찰이 보이는 순간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쑥 올라가도 역시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쳐버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 값을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 높이 있는 이 물체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 이만큼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쳐보죠. 그랬을 때 바닥에 내려오면 물체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 이때 에너지나 저항, 마찰 없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는 보존되어서 요 순간의 물체 에너지도 똑같이 E이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되겠어요. 조금 더 이렇게 가서 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물체의 이런 속도가 있을 수 있죠. 꼭 여길 필요는 없죠. 속도가 있게 되면 이 순간 물체는 운동 에너지도 가지면서 여기 기준면에 대한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요거 합친 양이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총 역학적 에너지는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이때 물체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게 되겠네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와 요 순간의 에너지와 요 순간의 에너지는 전체량이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요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이 순간 얘가 마찰을 지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때 총량,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 10이다 이런 조건을 구했다 치죠. 그리고 중간에 마찰로 사라진 에너지 이런 거를 계산을 했더니 중간에 이만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에너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때는 일과 에너지 정의 요것을 활용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만큼의 마찰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에너지가 이 마찰 때문에 사라지면 결국 남는 에너지는 역학적으로 8E만큼의 에너지만 남을 거다라고 이 순간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과 에너지, 뭔가 이 마찰이 보이면 그 마찰만큼 에너지가 사라졌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요. 이런 마찰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마찰은 없었으므로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이때 역학적 에너지나 이때 에너지나 똑같다라고 식을 그때는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충돌의 상황을, 분리의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앞단원과 연계해가지고 물체 두 개가 멀리서 다가와서 하나로 빵 충돌하는 사건을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물체가 빵 분열되어서 나중에 두 개로 분리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 그 개념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운동량, 충격량 개념이 뭐였었냐면 물체가 충돌하거나 분열할 때 이제 A, B 이런 물체가 이제 있어요. 충돌하거나 뭐 분열하거나 융합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결국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이랑 똑같다라는 거였잖아요. 다시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 A의 운동량의 변화와 B의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다라는 것이 운동량 보존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이너스는 두 개의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기만 비교하고 싶으면 부호 떼버리고 그냥 이 값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량은 질량끼리, 속도는 속도끼리 모아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개수가 반대로 붙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도, 이 질량에 반비례하여서 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이 이 운동량 충격량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이 단원의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앞단원의 운동량 충격량 개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네, 요거 다시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체의 속도를 구해야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단초가 되는데 이 속도 변화는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에 반비례하게 속도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 계산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 가지고요. 요거 예를 들어 질량이 M,
요거 EM이라고 치고 둘 다 서로 정지해 있다라고 한번 쳐보죠. 그리고 용수철을 띵 건드리는 순간 얘네가 양쪽으로 분리돼요. 이럴 때 물체가 가지는 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너희가 이거 보자마자 퍼뜩 떠올려서 질량이 1대2면 속도는 2대1 이라고 세서 얘는 V로 출발하면 얘는 2V로 이렇게 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가 각각 이제 헤어져 가지고 얘는 마찰을 통과한 다음에 요 높이를 올라갈 거고요. 얘는 마찰 없이 그대로 요 경사면을 올라간다라고 한번 쳐보죠. 이럴 때 이런 높이를 비교해라 라는 문자가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이 분리된 이후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쭉 올라가서 마찰만큼 빼고 나머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분리된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 그 자체로 바뀌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양들을 계산하고 싶을 때 이것을 에너지로 문자로 처리해주면 되는데 일단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어차피 앞에 개수는 얘도 2분의 1 mv 제곱에 대입할 거라 어차피 앞에 개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 똑같이 깔려있는 값이라.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거 질량 속도 제곱 곱해준 거 요것을 그냥 에너지량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질량이랑 속도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 1, 2, 1 요걸 그대로 개수를 에너지로 표현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거 해보니까 얘는 개수끼리만 곱하면 에너지량이 4 그리고 이게 에너지량을 계산한 거라고 내가 기억해야 되니까 옆에 에너지 2라는 첨자를 붙여서 지금 얘가 가진 에너지는 4, 2였어 라고 문제지에 표시해 주고요. 얘도 에너지가 얼마인지 개수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데 해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 계산하면 얘가 가진 에너지는 2였어. 이렇게 개수를 살려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그 에너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저항, 마찰, 외력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 이 물체가 이 점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 요 양 그대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거다라고 얘한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얘와 헤어져서 이 물체는 어떤 운동하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4, 2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가 마찰을 지난다 치죠. 근데 조건에 의해서 이 마찰에서 예를 들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다 쳐볼게요. 그럼 처음에 4, 2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지만 결국 마찰 때문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뺏기면 남는 에너지는 결국 2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만큼 높이 올라갔을 때 이때 역시 에너지는 이만큼 4, 2에서 요만큼 빼서 요만큼이 남았을 거다. 요렇게 얘한테는 처리를 해줘야겠죠. 얘는 보존식을 쓴 게 아니라요. 이거 보존 안 되잖아요. 마찰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식을 쓴 거냐면 마찰이 해준 1만큼 에너지가 변했다라는 일 에너지 정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존이 되는 것과 보존이 안 되는 것이 뒤섞여 있을 텐데 그럴 때 물체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보존되는 건 보존되는 것끼리 안 되는 건 일에너지 정리를 정리해서 그렇게 합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결과적으로 요거 물체를 A라고 하고요. 요거 물체를 B라고 했을 때 A, B의 결론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양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양은 똑같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두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똑같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mg, h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도 질량에 따라서 높이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같은 에너지지만 질량이 절반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높이 h만큼 올라간다면 얘는 EH만큼 올라간다면 얘는 높이 H밖에는 못 올라가겠구나 라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의 상대량을 보고 질량 보고 그래서 결론 높이가 얼마인지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존이 되는 상황들과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 부분은 아주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제로로 농구 선수가 위로 공을 받아쳤는데 나중에 정지, 속도가 0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공이 올라가는 동안 외력, 저항, 마찰 이런 거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중력만 있기 때문에 중력은 보존력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힘이었어요. 중력, 탄성력은 있어도 괜찮은데 외력, 저항, 마찰력 이런 것은 작용하면 얘는 에너지를 사라지게 만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힘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요. 당연히 이 에너지는 형태만 포텐셜 에너지로 바꿀 뿐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E 제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공이 올라가는 동안 중력을 반대로 받았으니까 속력은 줄어든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당연히 내 외력이 없기 때문에 보존되는 상황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제로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0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라진 에너지는 어디 갔냐? 라고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 제로만큼 증가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높이를 HEH라고 끊었는데 요 끊어진 숫자에 착각하면 안 돼요. 네, 항상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한 기준면을 바탕으로 그 높이에 비례하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얘는 바닥에 0인 지점, 얘 높이 H인 지점, 얘는 높이가 2H가 아니라 3H인 지점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놓았더니 라고 얘기할 때 쭉 놓았을 때 중력 밖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외력, 마찰력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이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와 다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만 바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 높이 요거 개수 그대로를 에너지의 양으로 옮기는 이런 연습들을 하세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질량 이게 오르고 내리는 동안 바뀌지 않을 거고요. 중력 가속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차이는 높이 그 자체 높이만큼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개수 그대로를 에너지로 써요. 여기는 3 이만큼 에너지를 가진다. 요 점은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요 점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2다. 여기 높이가 0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3, 2였을 때 이때 물체의 속도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는데 이거 어디로 갔나요? 그렇죠. 사라진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사라진 에너지만큼 이만큼 생겼다. 다시 여기서 또 2가 사라지죠? 그러면 바닥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총 3,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놓고 값을 비교해 보시면 답이 1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3번입니다. 3번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얘가 F라는 힘을 EH 길이 동안 쭉 외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력을 받은 여기까지만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물체가 스스로 요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가 힘을 받고 이동한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한 만큼 여기 이 구간 전과 후에 에너지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외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때 생기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를 이 다음에는 유지하겠네요. 여기서는 보존을 쓰면 되고요. 이 힘을 받는 동안은 일, 에너지, 정리를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지금 기준면 0이고 운동 에너지도 지금 0이어서 지금 에너지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0. 그러다가 중간에 물체가 얼마큼의 일을 받냐면 F 곱하기 S만큼 일을 받죠. 그럼 이걸 받으면 이 구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물체의 최종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요 점에서 에너지는? 네, 여기에다 요거 받은 만큼이니까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EFSH, EFH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모든 구간 EFH라는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더라도 에너지의 상대적인 값은 바뀔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뭐가 있는지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따져볼까요? 요 점에서는 물체가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요 점에서는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게 되겠죠. 요 Q점에서는 물체가 H 높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를 위로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고요. 요 점에서는 물체는 아직 높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EFH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때 이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는데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얼마가 돼야 되죠? 요때 에너지나 요때 에너지나 크기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EFH만큼 존재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높이가 EH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된다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반토막 나기 때문에 FH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합쳐서 총량은 EFH 보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FH만큼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기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되는데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FH다. 맞고요.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EFH고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FH이잖아요. 지금 보면 에너지가 2배이면 속도는 에너지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루트 2분의 1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여기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FH이다.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어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에너지는 왜 변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변화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니은보기요? 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힘이 해준 일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R자 힘이 해준 일을 계산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이라고 물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변하게 만드는 거냐면 외부에서 투입된 힘을 말해요. 이때 외력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마찰, 저항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외력이 아닌 힘을 정의하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외력이 아닌 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이 아닌 거. 그러니까 외력은 에너지를 변하게 만들고요. 외력이 아닌 힘은 에너지를 보존되게 만들어가지고 외력이 아닌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보존력의 종류는 중력과 탄성력 이것이 보존력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력은 결국 에너지를 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중력과 탄성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 그것을 다 외력이라고 생각해주고 그 외력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 이제 이거 계산하려면 얘네가 해준 일을 알면 되고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물체들이 받는 힘 같은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앞단원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A, B, C 이렇게 세 가지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A도 힘받고 C도 중력을 받죠. A는 mg라는 중력을 받고요. C는 emg라는 중력을 받는데 결론적으로 이 물체 전체에 이제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 거라서 이제 실제로 R자 힘을 계산해 보면 이 C 쪽으로 mg만큼의 힘에 의해서 이 A, B, C라는 이 세 가지 덩어리의 물체가 함께 mg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꼴이 되었죠. 우리가 이럴 때 운동을 분석할 때 이 전체 R자 힘을 결론적으로 이 A, B, C가
질량에 비례하게 사이좋게 힘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앞단원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떠올려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죠. 일단 얘네 셋은 총 합쳐서 mg라는 힘을 아래쪽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B가 받는 알짜의 힘의 크기는 4분의 1 mg다. 그래서 B는 이쪽 방향으로 전체 mg 중에 4분의 1 mg의 힘을 받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힘은 얼마가 되냐면 mg 중에 4분의 1은 얘가 썼으니까 나머지 4분의 3 mg. 이것은 C와 A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 둘의 질량의 비가 지금 1대 2인 걸로 봐서 힘도 1대 2로 나누어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한번 시켜보면 결론적으로 C 쪽으로는 물체가 4분의 2 mg의 힘을 쓰는 거고 A는 4분의 1 mg 이만큼의 힘을 알짜 힘을 쓴 거구나. 네, 이거 다 알짜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A와 B가 동일한 크기의 알짜임을 썼다는 건 결과적으로 B의 질량이 얼마다? 그렇죠. A와 똑같이 질량은 M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요. 네, 그래서 기억 보기 질량은 M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라고 물었는데 운동에너지의 변화는 바로 알짜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C의 변화량은 결국 C가 받은 이 알짜임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의 크기는 지금 4분의 2 mg이고요. 곱하기 이동거리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D만큼 움직였다. 그럼 A도 C도 몽땅 D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C도 D만큼 움직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 보기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보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이라고 이제 물었는데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력은 중력과 탄성력을 뺀 모든 종류의 힘을 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 지금 A는 여기 A가 있잖아요. A는 중력과 동시에 장력이라는 힘을 받죠. 그런데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외력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요거 장력이 결과적으로 A가 받고 있는 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지금 A는 최종적으로 4분의 1 mg의 알짜임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래로 mg의 중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려면 실의 결론적으로 장력은 얼마다? 정력은 4분의 5 mg의 장력이 작용한다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실이 같은 실이기 때문에 A를 그렇게 잡아당겼으면 사실은 B도 4분의 5mg로 잡아당겼음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또 여기 B의 상황을 보건대 B는 요 실도 당기지만 요쪽 실도 지금 다 잡아당기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으로 4분의 1mg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실은 얼마의 크기로 힘을 잡아당겨줘야 이게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얘는 4분의 6 mg의 힘으로 잡아당겨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A의 경우에는 외력이 얼마큼 작용하냐면 장력 4분의 5 mg 만큼의 장력이 작용하는 중이고요. B는 지금 얼마큼의 외력이 작용하냐면 네, 이렇게 동시에 외력이 작용하면 이 B가 받는 힘은 두 개를 합쳐야 B가 실제로 받는 외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B는 4분의 1 mg 이런 외력을 받고 있는 거고 둘 다 똑같이 DD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에 비해서 A가 5배나 큰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5배나 큰 일을 받았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도 5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5번 가봅시다. 처음에 물체가 이 상태로 있다가 손을 떼는 순간 스르르 미끄러져서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동안 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물체는 에너지 보존이구나. 보존되는 상태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때 에너지나 똑같다. 뭐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일단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니까 봤더니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지금 질문하거든요. 속력을 계산하라는 건 결국 어떤 에너지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냐면 물체의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지금 질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왜 생기냐? 라고 얘기하면 왜 변하냐? 왜 생겼냐? 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물체 A가 받은 A의 알짜힘 덕분에 생기겠죠. A가 받은 알짜힘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스르륵 미끄러지는 동안 얼마큼의 알짜힘을 받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요. 이거 앞에 단원의 지식이 필요해요. 한번 이제 봐보면 얘는 중력을 받아요. 얼마? 3mg. 얘는 중력을 mg라고 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힘이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반대로 물체를 반대로 당기는 구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덩어리 전체는 지금 최종적으로 B쪽으로 EMG의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을 물체들은 질량에 맞게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겠죠. 질량이 1대 3이면 EMG라는 힘도 1대 3으로 나누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여기 올라가는데 전체 힘 중에 2분의 1 mg만큼의 힘을 얘는 내려가는데 2분의 3 mg만큼의 힘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결국 우리는 A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A의 알짜 힘 때문이에요. 그럼 알짜 힘이 한 1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알짜 힘이 한 2를 계산을 해주면 알짜 힘이 한 1은 F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알짜 힘이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요 처음에 높이가 요런 차이다가 나중에 요렇게 차이가 됐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B가 나보다 H만큼 높이 있었다가 쓱 미끄러지더니 나보다 3H만큼 낮아졌어 라고 지금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B가 자신을 기준으로 4H만큼 움직여진 거예요. B가. 그런데 이 4H만큼 움직임은 결국 이런 도르래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쪽 실은 올라가고 반대쪽 실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높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H의 효과가 쓱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려면 A는 상대적으로 그중에 절반, B도 그중에 절반만큼 움직여서 전체 총 차이가 결론적으로 4H만큼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의 높이차가 총 4H만큼 변이의 차이가 4H만큼 변했는데 그것은 도르래 실이 한쪽이 2H 올라가고 반대쪽은 2H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A는 스스로 2H만큼 높이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A가 받은 알짜 힘이 해준 일이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어요. A의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의 질량 m의 속도 v 제곱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A의 속도요. 그래서 양쪽 식을 찍찍찍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A의 속도는 루트 2GH 2번 이게 정답이 되네요. 6번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시해 주고요. 얘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러니까 처음에 요점에 있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럴 때 에너지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구하래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만 변하는 거냐면 외력이 이랬을 때 중력 말고 외부에 뭔가 힘이 있을 때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봤더니 변화량의 합은 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것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력이 뭔가 작용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 거.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물체는 사실은 이런 면 B가 접촉해 있는 이런 지면으로부터 계속 마찰력 같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하라는 거를 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 이걸 계산해 보고 싶어서 외력이 한 일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지금 외력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B의 마찰력, B의 마찰력
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A가 낙하한 높이가 2H고 그게 B가 올라간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주면 결국 그게 에너지의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데 문제는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문제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 없구나. 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방법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거 하려고 봤더니 여기 높이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 속도가 또 얼마다라는 정보를 줬는데 A의 속도는 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B도 같은 속도를 똑같이 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속도 보고 그다음에 높이 보고 각각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한번 직접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찾아보죠.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A도 변하고요.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도 변했어요. 그 다음에 A, B의 어차피 A, B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써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먼저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변했냐면 질량 높이 곱해서요. 4mgh 만큼인데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감소했음을 표시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개수를 붙여줘야 되겠어요. A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수직으로 높이 올라가는데 이 이동한 거리에 관계가 된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는 지면으로부터 수직 높이에만 포텐셜 에너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 높이 곱해서 B는 mgh 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플러스로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의 질량 m을 곱해야 되는데 A, B가 함께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질량 3m에 얘네가 동시에 루트 GH의 속도에다 제곱을 붙여가지고요. 제곱해주면 루트 GH 이렇게 값을 가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mgh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했음을 직접 계산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딱 끝이 나는데요. 추가로 여기는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그래서 B가 받은 마찰력은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큼 변했는지 계산했으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원인이었던 마찰력의 크기까지도 결국은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3 mgh 만큼 변했는데 이 변화는 왜 생기는 거냐면 바로 외력이 이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 A, B가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 상태에서 얘네는 어떠한 외부의 힘을 받는 거냐면 이 지면으로부터 B의 마찰력에 대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력은 결국 마찰이 해준 일과 똑같구나. 그런데 마찰력, 여기 지면에 작용하는 이 운동과 반대로 작용하는 이 마찰력 F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마찰력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경사면을 따라서 총 EH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마찰이 해준 일은 요렇게. 근데 그 양이 결과적으로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마찰이 일해준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식을 정리하면 마찰력이 해준 일은 4분의 3 mg. 네,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그 크기는 4분의 3 mg 만큼의 힘이 마찰력이 이 경사면에 작용하고 있었구나라고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수직으로 진동하는 용수철과 수평으로 진동하는 용수철을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직 용수철은 당연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포함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운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평으로 진동하는 것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은 이 평형점, 진동의 평형점의 위치만 변형될 뿐이에요. 나머지 모든 조건은 물체의 이제 속도 같은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물체를 달았고 그리고 얘가 동일한 진폭 L로 양쪽 다 L로 진동하는 상황이면 결론적으로 속도도 똑같이 1대1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풀 것도 없이 동일한 진동이어서 속도 똑같다라고 하면 되죠. 이제 다만 뭐만 바뀌는 거냐면 얘는 이제 평형의 위치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인 점을 평형 위치로 두고 늘어난 길이 L만큼 이제 진동을 이제 거듭해서 다시 5점에서 최대 속도를 관통하고 다시 마이너스 L만큼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얘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진동을 위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조금 더 늘어진 상태. 어떤 상태냐면 얘의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지는 지점. 거기를 새로운 평형점,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아닌 요 힘이 같아지는 지점을 새로운 평형점으로 하여서 요 점을 기점으로 추가로 아래로 L, 위로 마이너스 L 이라는 진동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수직으로 세워놓은 용수철은 평형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진동 그 자체는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 말이 미심쩍으면 옆에 에너지의 량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구해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에서 일단 한번 문제를 읽어봐 볼게요. 처음 이 가하 상황은 원래 요 점에서 원래 길이에서 가만히라는 건 물체 속도가 0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놓았대요. 그럼 쭉 놓으면은 물체가 중력에 의해 끌려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탄성력이 더 커지면서 다시 속력이 감소를 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히 2L만큼 여기로부터 2L만큼 낙하한 다음에 다시 속력이 0이 된 지점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속력이 0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진동의 양극단이 될 거고요. 그것의 정확히 절반 지점에서는 V가 최대 속력을 이제 관통하게 되고요. 바로 그 V가 최대인 순간이 진동이 중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2L만큼으로 움직이고 그것을 반으로 잘랐을 때 평형의 중심이 나타나는 거여가지고 물체는 좌우로 위아래로 L인 진동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가해 상황.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얘는 이 중앙점으로부터 양쪽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L인 지점에 나타나기 때문에 얘도 진동을 좌우로 진폭 L인 상태로 진동하는 것이고 얘도 진폭이 L인 상태로 진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폭이 동일하고 똑같은 질량이 매달려 있어서 결국 속도는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왜 같은지가 이제 미심쩍으면 옆에 에너지의 량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는 요 점에서는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 탄성 에너지가 이 중앙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이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임의로 라고 한번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중앙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가질 수 있냐? 2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중앙점을 지날 때, 평형점을 지날 때 물체는 운동 에너지 2를 가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기준을 잡아볼게요. 그럴 때 이제 얘는 얼마큼의 에너지를 가지는지 한번 따져볼 텐데요. 제일 끝점, 그 다음에 속도가 최고가 되는 지점, 다시 바닥에서 속도가 정지하는 지점, 각각의 그 지점들의 탄성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를 각각 값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탄성 에너지부터 한번 해보면요. 탄성 에너지는 처음 요 점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를 0으로 잡겠고요. 거기에서부터 L만큼 늘어났을 때 에너지를 여기 요 점에서 L만큼이 늘어났을 때 에너지를 2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요 점 L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는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탄성 에너지는 제곱배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4, 이만큼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 에너지를 표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 여기서도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운동 에너지는 0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여기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을 따지니까 이제 이 물체는 총 4E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고, 이것은 중앙에 있을 때도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도 다 4E의 에너지를 만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탄성 에너지, 중력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E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것의 절반인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반, 2E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찾게 되면 마지막 이거 다 합쳐서 에너지가 4E가 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나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나 똑같기 때문에 속도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운동을 보면 수평으로 진동하는 거나 수직으로 진동하는 거나 진폭 똑같고 용수철 똑같고 물체 매달려 있는 물체까지 심지어 똑같으면 속도도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가 앞에 운동의 법칙에서 배웠던 뭐 실 끊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네, 요거 한번 잘 편하게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 물체가 정지하려면 얘가 어떻게 힘을 받아야 되나요? 일단 B한테는 4mg라는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지한다는 것은 요 힘을, 중력을 상쇄해주는 힘, 그러니까 탄성력이 이쪽 안쪽 방향으로 결론적으로 탄성력이 여기 4mg만큼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도 이 상태로 정지하려면 중력을 mg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탄성력이 이쪽으로 mg만큼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탄성력이 주는 효과가 얘에게 어떤 운동을 부여했는지 A, B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걸붙이는 물체 B와 A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둥 자르면 결국 이 상태, 여기 4mg의 힘을 받는 질량 m인 물체가 쭉 끌려왔을 때 속도 얼마를 갖느냐. 얘도 툭 끊고 나서 지금 이 상태 4m이라는 질량이 mg라는 힘을 받으면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자르고 여기 상태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여서 한번 생각해보죠. 탄성력이라는 힘은 탄성력 F는 KX 용수철 상수와 길이의 관계가 되어 있는 관련 있는데 둘 다 지금 동일한 용수철이므로 K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힘의 크기, 전체 힘의 크기는 B에 비해서 A가 무려 4배나 센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무려 4배나 센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상수는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용수철의 길이가 무려 4배나 더 많이 늘어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용수철이 X만큼 늘어져서 이제 진동을 이렇게 압축되는 진동을 시작한다면 A라는 용수철은 그거에 비해서 4배만큼 늘어진 채로 진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 용수철이든 B 용수철이든 결과적으로 A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에너지가 쭉 끌려 들어가면서 A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그 운동 에너지,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만큼 결국 속도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을 써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탄성 에너지가 각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 속도, A, B의 속도가 몇 배가 될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네요. 문제에서 B분의 A를 비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A가 몇 배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A의 속도를 알려면 여기 둘의 질량 차이, 둘의 길이의 차이, 요거를 이제 파악해 주면 되겠죠. B를 기준으로 A는 길이는 무려 A는 길이가 요거 무려 4배입니다. 예, 4배. 앞에 2분의 1, 2분의 1 비교할 필요 없고요. 용수철 상수도 동일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X는 4배만큼 A가 크고요.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A의 질량은 4분의 1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질량은 4분의 1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면 V 제곱은 요거 이항시켜주면 결과적으로 4의 제곱배니까 16배에 거기에다가 요거를 이항시켜주면 결국 V의 제곱은 64배. 결론적으로 V는 8배. 이렇게 답이 되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수직으로 세워진 용수철의 진동을 나타내는데 수직으로 세워진 용수철도 결국 에너지 보존을 쓰면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진동의 양 끝점에서는 속도가 0, 0이었다가 이 진동의 결과적으로 정확히 절반점에서 최대 속도를 찍고 계속 아래로 위로 계속 진동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동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처음 이 D가 되었을 때 그때 물체는 정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점에서 물체의 속도는 0부터 출발을 한다. 손을 떼는 순간 탄성력에 의해서 쭉 끌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용수철이 쭉 변형이 되면 탄성력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빨라진 속도가 결국 제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면서 다시 진동의 끝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어디냐면 다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속력이 0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요 D에 해당하는 그 부분 여기에서 속도가 0이 된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 진동을 시작을 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면서 요 점에서 진동이 끝난다라고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좀 여기 옆에 옮겨가지고요.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서는 속도가 0 출발해서 다시 빨라졌다 느려지면서 여기서 속도가 0으로 끝난다. 그래서 여기가 진동의 시작점이고요. 여기가 진동의 끝점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 용수철의 진동은 정확히 이것의 절반인 지점에서 여기서 속도가 최대가 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0으로 진동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에 대한 이제 정보를 두 번째로 주기를 뭐라고 주었냐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여기 나에 저장된 에너지가 가에 저장된 것의 무려 9배.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가 여기에 이만큼 저장되어 있다면 여기는 9이만큼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가의 용수철의 상태는 늘어난 용수철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길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늘어나기를 지금 늘어져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압축되어서 속도가 이제 0이 되려면 용수철이 어떤 길이 원래 길이에서 쭉 압축되었는데 그 압축돼서 지금 저장된 용수철의 에너지가 9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 탄성 에너지 E라고 쓰고요. 여기 탄성 에너지의 크기를 이 점에서 2라고 치고 이 점에서는 9배 9E라고 치고 그 사이에 이건 용수철이 늘어난 거고 원래 길이가 있었고 다시 여기 압축된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한번 어디였나 따져보면요. 탄성 에너지가 1대 9 이러면 변형된 길이 x는 1대 3이어서 제곱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얘가 전체 총 D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계속 진동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용수철은 원래 길이 여기에서 1대 3만큼 변형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는 여기 1대 3으로 전체 D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로는 4분의 1 D만큼 늘어졌던 용수철이 다시 쭉 압축돼서 아래로는 4분의 3 D만큼 압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길이 요점에서의 원래 길이에서의 속도, 운동 에너지 이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제일 처음 점, 그다음 원래 길이, 제일 마지막 점, 이 지점들에 대한 에너지들을 한번 찾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예요. 왜냐? 진동을 지금 계속 하는 동안
외력, 마찰력, 저항 없고 오로지 탄성력, 중력만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에너지 보존이 잘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지점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를 이제 한번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원래의 길이면 용수철이 늘지도 줄지도 않은 부분이니까 탄성 에너지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동의 여기 양 끝점 요점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0,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 줄에 이제 에너지를 다 완성하면서 이 지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 총량을 합친 거니까 결과적으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9E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 점에서도 에너지는 계속 9E로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 여기 찾을 수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요점의 에너지를 먼저 보는데요. 이거 다 합쳐서 총 에너지는 9E 이걸 만족하려면 결과적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요점에 8E 만큼 있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가 기준점 0이고 요점의 에너지가 8E가 되면 당연히 요 높이에 해당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전체 중에 3대 1만큼 전체 그러니까 3대 4 요 4만큼 여기 3이고 여기 높이는 4만큼 올라간 지점이므로 요점에 대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6E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운동 에너지 요점 운동의 에너지는 이거 전체 합쳐서 총 9E가 되어야 하므로 운동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3E 였음을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면 운동 에너지는 3E라고 답을 쓰고 싶은데 네, E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준 기호죠. 그래서 그 기호를 보기에 있는 대로 보기 지금 보니까 죄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값을 썼네요. 그래서 이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값을 환산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여기를 기준점으로 여기 높이 D에 대해서 질량 M인 물체 요 상태일 때 가지는 에너지가 말이죠. 8E일 때 가지는 에너지가 결국은 mgt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나는 지금 3E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뭔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mgt 이 에너지에 대해서 8분의 3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여기 A, B가 같이 뭉쳐 있다가 용토철이 퉁 튕기면서 양쪽으로 분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 B가 별도로 B는 B대로 A는 A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분리된 이후에 B는 외력을 받지 않죠. 그래서 B의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된 이후에 A의 에너지는 쭉 통과하는 동안 마찰을 지나네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일부는 마찰 때문에 사라지고 나머지 에너지가 이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물체들이 분리될 때 얘네의 속도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량 그걸 기억해 줘야 되죠. 운동량 보존량의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분리될 때 물체의 속도는 이 바로 질량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량이 1대2면 속도는 몇 대 몇으로 벌어진다? 그쵸. 2대1로 벌어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앞단오는 내용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속도를 한번 써보면 얘는 2V의 속도로 얘는 V의 속도로 벌어지네요. 그리고 각각 이제 헤어진 다음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는 1 에너지 정리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네 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약분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숫자, 개수 이런 개수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에너지로 쓰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A, B는 지금 이제 분열된 다음에 얘네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상태예요.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어서 어차피 얘도 2분의 1 mv 제곱, 얘도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거라 앞에 2분의 1, 2분의 1 개수는 모두 공통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질량에다가 속도를 제곱해서 곱해준 게 에너지, 질량 속도 제곱해서 곱해준 게 에너지의 총량이 되니까 질량 계수 2에다가 속도 계수 1의 제곱해서 두 개 곱한 거, 그 앞에 계수를 쓰면 이 B의 운동 에너지는 2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에너지였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첨자 2라고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는 22라고 표시를 한다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이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는 4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이제 결국 B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운동 에너지가 결국 이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요 점에서도 고스란히 보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점에서의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니까 요때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거니까 EE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때 물체는 무슨 에너지만 가지냐면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오로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거여가지고 이 mgh 그거를 그대로 요 개수대로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고 E임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단 B는 에너지가 잘 보존되고 있다. 요거를 기반으로 A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A는 현재 4,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마찰 때문에 에너지 일부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얼마큼 에너지가 사라진다고 문제에서 써여 있냐면 지금 마찰을 올라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얼마큼 증가하죠?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요 개수 아까 요거 개수 곱해서 이 2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렇게 개수 곱해서 지금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이만큼 올라가니까 증가했는데 그것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거 힌트 알아봐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왜 감소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는 일 때문이에요. 누가 한 일? 그쵸? 에너지의 감소는 바로 외력이 해준 일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안 어떠한 외력이 작용하냐면 A에게는 마찰이라는 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외력 속에는 중력 같은 건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 점에서 마찰이 해준 일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밖에 안 된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배가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찰 때문에 2분의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이만큼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4, 2의 에너지가 있다가 2분의 이만큼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여기 남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어요? 네, 여기 구간에서 남는 에너지는 여기에서 이거 뺀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2분의 7 이만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 무엇으로 저장이 되냐면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다행히 없고요. 얘의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합, 그게 바로 얘가 되는 거겠죠. 얘 포텐셜 에너지 얼마큼 가지냐? 높이, 질량, 개수 곱해보면 결국 포텐셜 에너지의 전체 합은 이만큼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가 결국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얼마큼이냐? 2분의 3, 2만큼 저장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용수철에 여기 압축된 길이 여기서 압축된 그 길이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용수철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결국 처음에 얘가 이 4E와 이 2라는 운동 에너지를 어디서 받는 거죠? 이 에너지? 그렇죠. 이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다가 4E와 2E로 각각 쪼개진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P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6E였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에너지의 B라고 안 했고요. 길이의 B라고 했어요. 탄성 에너지의 경우에 길이는 이 에너지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D1은 결국 루트 6만큼 압축된 거고요. D2는 결국 루트 2분의 3만큼 압축이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네, 너무 상황만 알면 쉬운 문제예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P점에서 출발해서 슝 가서 여기 R점까지 가는데 얘가 지금 마찰을 2번 지나는 게 보이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일부 사라지고 작아지고 다시 그 에너지가 또 일부 사라진 다음에 더 에너지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중간에 사라진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왜 사라지냐? 여기 마찰이 일했기 때문에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사라진 에너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게 속도가 보이기 때문에 얘네의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기호를 약분할 생각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개수 그거 자체를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제곱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P부터 차례로 써보면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16E, 그다음에 Q점에서는 9E, R점에서는 4E 만큼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Q점에서는 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고요. 요 점과 요 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놔둬보고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P점에서 에너지는요. Q점에서 에너지의 2배가 돼야 된대요. 지금 Q점에서는 에너지가 9E가 전부거든요. 근데 그거가 여기에서 2배가 되려면 결국 최종 역학적 에너지는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18만큼이어야 하고 요거의 합이 맞아지려면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포텐셜 에너지는 R점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R점에서의 최종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합치면 6E 이게 최종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는데요. 원래 18E였던 이 에너지가 9E 그리고 6E로 줄었대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줄었냐? 바로 마찰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18에서 9 빼면 여기서 9E가 사라진 거고요. 다시 9에서 6E가 되도록 이 부분에서 3E의 에너지가 사라졌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9대 3, 다시 3대 1,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여기 P점에서 출발해서 물체가 슝 떨어져 가는데요. 얘도 역시 마찰을 한번 지나고 또 마찰을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의 에너지에서 일부 사라져서 요 점 남고 다시 여기서 일부 사라져서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겠어요. 문제에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E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평균 속력이 여기를 통과했을 때 평균 속력이나 여기를 통과했을 때 평균 속력이나 똑같다라고 말을 하네요. 지금 얘는 EV로 계속 등속, EV의 속력으로 지난 거고요. 여기에서도 평균 속력 EV로 지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마찰을 지나면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해서 V로 끝나는데 평균이 EV가 되려면 평균이 꼴 구간의 중간값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속도가 3V로 시작하겠구나. 그래서 평균이 2V가 되는 거구나. 여기 속도가 3V였어. 라는 말을 이렇게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처음에 요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마찰을 지나기 전까지는 보존돼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다가 여기서 마찰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일부 사라져서 여기 Q점에서 에너지가 좀 작아지겠죠? 그 다시 Q점의 에너지는 여기까지는 보존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마찰을 지나면 좀 더 에너지가 사라지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얼마큼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도는 다 구했어요. 속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속도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먼저 표현을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맞춰가면 결국 사라진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면 다 여기 주어진 속도에 요 개수에 제곱을 해서 에너지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는 2, 이 에너지는 제곱, 요점의 에너지는 제곱, 요점의 에너지는 0, 속도가 0이니까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 평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원래 9, 2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여기 2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2밖에 안 남았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 구간에서 마찰로 에너지가 여기서 8, 이만큼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진 양은 2가 1에서 4배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거보다 여기 구간 1에서는 4분의 1배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에너지는 사라지겠지만 여기를 통과하고 난 요점에서의 에너지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지금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여기 점에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9이고 요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4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결국 이 점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게 얼마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 높이 H에 해당하는 이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5이다라는 사실을 이 구간에서의 에너지 보존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은 지금 9,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9, 2는 방금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남은 에너지가 여기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P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음을 알 수 있을까요? 총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는 11, 2만큼 에너지가 있었다가 여기에서 2가 사라지고 나머지가 9, 2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요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는 몽땅 포텐셜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점과 요점의 높이는 이라고 비교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5분의 11배가 되려면 높이도 5분의 11배.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 뒤에 어려운 고3 기출 문제도 다 이와 같은 형태이니까 좀 더 노력하면 이 부분은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